가난도 전염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난은 전염된다는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자꾸 남 탓만 하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가난한 건 부모 탓, 나라 탓이고 이런 가난한 마인드는 쉽게 바뀌지가 않고 실제로 그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진짜로 바뀔 수가 없어서 가난하신 분들은 예외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서 국민 6명 중에 1명이 빈곤층에 속하는 상황이고요.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의 소득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즉,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런 추세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암덩어리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 될 정도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특히 부동산 폭등과 더불어서 취업난으로 젊은 세대는 미래를 포기하고 있고 거기에 출산율마저 세계 최저치로 내려가서 한국 경제에는 확실히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고요. 동서남북 어디로 봐도 어떤 방향에서 봐도 가난이 일상이 된 우리나라 사회가 과연 오래 버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역사와 세계 사례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이 훨씬 심해진다는 겁니다. 보통 부자는 극소수인데 다수의 국민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회 전체의 갈등이 심해지고 특히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응징력과 국민 건강 등등 모든 지표가 약화되면서 결국 잘 사는 사람들까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난한 다수와 부유한 소수로 갈라진 나라는요, 내부에서 갈등으로 치안이 더 붕괴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나라의 경우에는요, 투표를 통해서 소수의 부자들한테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보통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건 당연하고 미래의 경쟁력까지 함께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국민이 가난해지면 교육, 건강, 미래산업 등등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나라의 인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세계은행과 UN 보고서들을 보면요, 빈곤한 국가일수록 영양실조와 교육 포기로 인한 인적 자본 손실이 커서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서 커서도 낮은 소득에만 머무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라의 인재가 자라나지 못하면 나라의 혁신과 생산성이 정체가 되면서 국가 전체가 점점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범죄와 부패 등등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진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 절도, 강도부터 마약, 사기까지 범죄 발생률이 뛰어오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생활고에 몰린 사람들은 합법적인 경제활동 대신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흔하고요. 실제 통계를 봐도요, 나라 경제가 망가진 나라들의 여성들은요, 매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의 공권력도 치안 유지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법 질서가 흔들리면서 사회 전반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와 기업들은 더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국에 자멸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도요, 경제 붕괴와 함께 치안이 무너지면서 살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적이 있었죠.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생존을 위해서 권력자들한테 뇌물을 바치거나 비리에 눈 감는 일이 빈번해지고 결국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서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보다는 힘이 우선시되는 혼돈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적인 혼란과 나라의 체제 위기로 직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게 살면 사회 전체의 분노와 좌절감이 자리를 잡게 되죠. 특히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은데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나 중동의 아랍의 봄도 가난한 국민 다수가 힘든 삶에 지쳐 폭발하면서 기존 체제가 무너진 사례니까요. IMF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식의 사회 불안이 한번 발생하면 이후에 1년 반 동안 GDP 성장률이 평균 1%가 감소할 정도로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특히 가난에 따른 시위와 폭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 타격을 줍니다.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무서워서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 사회는 극단으로 분열되면서 국가 체제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난의 확산은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소득의 대부분을 당장 먹고 사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잉여 소비 여력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내수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이 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줄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난한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빈곤을 탈출하기가 어렵고 국가 경제 역시 역동성을 잃어버려서 활력을 찾지 못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난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면 국민들의 집단 심리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 곳곳에 가난과 좌절이 퍼지면요. 전국의 냉소감과 무기력, 분노와 불신의 분위기로 물들게 되는데요.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고 규범이나 법치에 대한 존중도 약해지게 되죠. 결국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국가의 생산성과 창의력은 점점 저하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듯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정신이 피폐해지면 국가 운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특히 국민들의 사기 저하는 국가 몰락의 마지막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단순하게 경제력이 약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외부 침략이나 전쟁 없이도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경제와 사회 기반이 붕괴해서 망한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결국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급증이었으니까요. 로마 제국 몰락에도 귀족과 평민 간의 격차 심화와 농민들의 몰락이 배경이었고요. 근대 국가들의 혁명과 내전 뒤에도 항상 대다수 민중의 빈곤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정부도 신중하게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만약에 잘못된 선택이 계속 쌓이게 되면 진짜 나라 경제가 순식간에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선택으로 경제가 무너진 나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인데요. 이 두 나라는 잘못된 복지 남용과 사유재산 침해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완벽하게 파탄난 비극적인 사례로 꼽히죠. 베네수엘라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때 남미에서 석유로 부를 누리던 나라였지만 극단적인 포퓰리즘 복지 정책과 사회주의 실험의 결과로 불과 20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당시 우고 차베스 정권은요. 넘쳐나는 석유 돈으로 무상 복지와 빈민 지원을 남발하면서 한때 빈곤율을 낮추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리한 국유화와 부자 기업 탄압으로 경제 기반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파로 석유 생산이 급감하고 재정 적자가 폭증하니까 돈을 마구 찍어내는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쳐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죠. 그 결과로 인구의 4분의 1이 달하는 약 800만 명이 나라를 버리고 탈출했다고 하고요. 국내에 남은 사람들의 91%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67%는 극빈층이 됐다고 하죠. 한때 잘 살던 나라에서 최빈국으로 추락한 베네수엘라의 사례는요. 복지를 남발하고 기업과 부자를 옥죄는 정책이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까지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미래의 국익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짐바브웨 사례를 볼까요? 짐바브웨는 2000년대 초 무가베 정권이 토지 개혁을 명목으로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하면서 소상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물론 취지는 그럴듯했지만 농업 전문 지식과
자본 없이 그냥 땅만 나눠주니까 농업 생산은 바로 붕괴됐고 아프리카의 곡창지대였던 나라가 순식간에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짐바브웨는요, 농업에 올인했던 나라였는데 농업이 몰락하니까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도 연쇄 타격을 받아서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고 산업 생산이 두 자릿수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는 재정이 바닥나니까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그 결과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죠. 2008년 짐바브웨의 물가 상승률은요 796억 프로에 달해서 물가가 24시간마다 2배로 뛰는 상황이었고 통화는 완전히 가치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사이에 국민 경제는 철저하게 파괴가 돼서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6% 역성장에 1인당 소득은 절반으로 추락했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요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실업자가 돼서 공식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고 2008년에는요 콜레라가 전국에 퍼지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었죠.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의 공통점은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부자들과 기업을 압박했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경제 정책을 펼쳤다가 오히려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물론 복지 확대와 부자 증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요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걸 교훈 삼아서 알 수가 있죠. 특히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포퓰리즘의 결말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 디폴트, 대량 실업, 범죄 폭증,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몇 년만 지나게 되더라도요 단순한 가난을 넘어서 극빈층까지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도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빈곤 문제를 푸는 전공법을 선택한 나라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한 반면에 단순하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친 나라들은 나락에 빠졌으니까요. 올바른 극복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안전망은 강화하지만 개인의 책임과 동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딱 예시로 들기가 좋은데요 대한민국 자체가 사실 해방 직후에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한 세대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기적적인 사례로 꼽히죠. 1950년대 폐허 속에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산업화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으로 국민소득을 비약적으로 늘렸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 덕분에 수많은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1인당 국민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 21년에는 선진국 반열에 자랑스럽게 들어가기도 했죠. 중국과 베트남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때 전체 국민 대부분이 가난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중국은 최근 40년간 약 8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켜서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빈곤 감소의 75% 이상을 중국이 달성했다고 하고, 베트남도 1986년 도이모이 개혁 이후에 민영화와 무역 개방, 외자 유치를 통해서 1990년대 이후로 4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빈곤에서 구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요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근로 우욕들을 깨워줘서 나라가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부를 창출하도록 했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국가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난을 없애는 최고의 복지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국가도 안정을 되찾았었죠. 한마디로 가난을 없애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현실로 입증이 된 셈이죠. 어쨌든 경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복지는 절대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복지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꼭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부와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국가 자체가 무너지면서 비극을 맞을 수가 있지만 잠깐의 고통을 참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역사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점점 세대 갈등,
정치 갈등, 젠더 갈등까지 진짜 갈등이 없는 곳이 없는 데에다가 이제는 국민들도 반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깨닫고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늘 그랬듯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부와 사회는 그런 노력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지금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사회가 혼란스럽고 화가 많아지고 점점 분열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최악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달러도 비축해두고 있고 코인들도 아직까지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러는요 꾸준히 모아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비중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